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흔히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담긴 탁월한 인사이트를 풀어갑니다. 명심하라. 이 세 가지 힘만 습관화하면 당신 인생은 지금보다 못해도 1.5배 반드시 나아진다. 그 세 가지 힘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훔치는 힘, 둘째는 추진하는 힘, 셋째는 요약하는 힘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는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문제는 일단 살아가는 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기도 어렵고 알려주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의 주된 역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학생이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과정과 원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구나무 서기를 못한다 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물구나무 서기를 커리큘럼에 굳이 반영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일반적인 이치를 물구나무 서기라는 단순한 형태로 몸소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다. 어떤 사회, 어떤 자리에 놓이더라도 그곳에서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를 간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이 힘만 기를 수 있다면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기만 하면 이제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습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다. 숙달의 요령을 간파한 사람은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이 과정도 결국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인가? 기본기를 다지는 세 가지 힘을 몸에 흡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훔치는 힘인 모방, 추진하는 힘인 실행력과 기획력, 요약하는 힘인 질문력, 이 세 가지다. 그중 가장 처음에 필요한 훔치는 힘과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요약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이 모방에 탁월한 인물을 꽤 여러 만나보았으나 유독 인상적이었던 필리라는 사람이 떠오른다. 필리가 처음 일본에 와서 친구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첫 만남이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대단히 놀라웠고 경이로웠다. 그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하고 읽고 외웠다.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말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했을 뿐이지. 그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동종 종사자 대비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의 답은 일맥상통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야. 심플했다. 그리고 이 따라하는 걸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숙달되어 갔다. 나중에는 심지어 샐러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샐러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딱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반복 연습을 통해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이런 것이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일은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일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숙달의 비결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 통달해본 경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공부에서 성공을 체험했어도 이 원리를 훗날 본인 업무에 연결하지 못하면 숙달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특정 활동에서 이렇다 할 성공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그 보편적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숙달의 비결을 간파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종류와 컨셉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이 일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맥,
그 물줄기의 흐름을 알아챈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운동신경이 막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이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한들 조금이라도 일의 종류나 장르가 바뀌면 끝을 못 보고 쉽게 포기한다. 내가 학생들을 상대로 숙달에 이르는 자신만의 비결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내면 대체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자기 안에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훔쳐내겠다는 의식을 가져봐라. 숙달의 원동력은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질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삶은 그렇게 지루해진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놀라움과 감동, 충만함이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가? 뭔가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대상이 가진 매력과 강력한 기운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대상에게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이 가진 힘의 방향과 크기에 당신이 느끼는 동경의 크기가 맞아 들어간다. 당신이 동경하는 대상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대상을 동경하는 당신이 반응하는 그 힘, 그 현상, 바로 이 힘이 당신의 의지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싱그럽게 만든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났어도 삶의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훔치는 힘, 앞서 언급한 필리의 사례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힘을 몸소 보여준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하고 그 속에 숨은 본질은 전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라.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이것이다. 예로부터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며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실제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히 제대로 훔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몸에 새긴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암묵지란 무엇인가? 분명히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뜻한다. 이 암묵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 즉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를 담은 무기이자 능력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 숨겨져 있는 암묵지, 즉 잠재 지식을 간파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를 절대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지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암묵지는 매뉴얼 등을 통해 형식지, 즉 표면 지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그 분야에서 초보라면 이러한 형식지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큰 조직에서 갖춰진 형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훗날 자신만의 일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스시타 정기가 홈 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앤 리치로 컨셉을 정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은 숙련된 제빵사가 근무한다던 오사카에서 소문이 자자한 한 빵집을 찾았다. 도대체 왜 완전히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가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다른가? 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알려주기 힘든 암묵지에 감춰진 기술자의 비법을 훔쳐내기 위해 그녀는 유명한 그 제빵사를 계속 관찰하고 손으로 따라해봤다. 그런데 그 제빵사는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정확히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몇 날 며칠을 뚫어져라 관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목질을 훔쳐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나카는 기술자의 안목질을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해서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제빵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즉시 그녀가 말한 대로 비틀어 늘어뜨리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다. 덕분에 반죽이 홈에 걸려서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코멘트를 계속 던졌다. 좀 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좀 더 빨리 섞어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암묵질을 엔지니어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건을 바꿔가며 최적화한 결과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실제로 동경하는 대상 혹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암묵질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안목질을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 활발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성공한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인 대학에서는 방대한 양의 형식질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이것이다. 안목질을 활성화한 형태인 형식지로 순환하는 기술. 이 순환을 위해선 정확한 요약력과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력,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입사원이거나 이직을 했다면 상사나 선배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하는 요약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은 일로 가는 길목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포인트는 바로 요약력인 것이다. 대부분 훔치는 힘, 추진력까지는 거뜬하게 따라오다가도 이 요약력에서 발목이 잡혀서 인생 중장년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요약력은 세 가지 힘과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요약력이란 무엇인가? 요약이라고 하면 흔히 수십, 수백 페이지쯤 되는 글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과정을 떠올리기 쉬우나 좀 더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이 요약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 후 다른 사람에게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 예술 분야에서 강조하는 형식 역시 이 요약력의 결정체다.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신속하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결국 모든 건 소통이지 않은가. 이 요약력을 지닌 사람은 이 능력 하나로 천하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이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길러질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적으로 짧게 줄이기만 해서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숙달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고 만다.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정확히 파악하라. 비교해가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도에 맞게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이게 바로 인생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서 어지러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요약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요약의 기본은 핵심만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날려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 요약력은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중요 사항은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모든 건 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나온다. 당신은 혹시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당신 에너지의 80% 이상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80% 이상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에 쏟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중요도를 인식하면 요약력은 급격하게 향상된다. 80%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마침내 일정 수준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 그 부분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는 당연한 듯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회의 시간을 보라, 업무 시간을 보라, 나아가 오늘 하루를 보라, 이번 주를 보라, 한 달, 1년, 당신 인생 전체를 보라. 당신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에 정확히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이 해내고 있는 것들, 당신 삶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약력을 기르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 실제로 축구에서 이 숙달의 기본은 필살기라고 불리는 오버헤드킥 같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포지셔닝이나 트래핑과 같이 기본적인 기술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은 책으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일단 완독해야만 독서라는 강박을 버려라. 끝까지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의외로 손쉽게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엔 핵심이 있다.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른바 2대8 공식이다.
책을 두고 스스로 중요도를 조절하는 힘을 길러보는 것이다.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이 자세로 대하라.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만 뽑아내보는 것이다. 이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이 점을 깨달으면 요약력은 눈에 띌 만큼 빠르게 향상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나는 실제로 학생 10명을 동그랗게 앉힌 다음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고르게 한 후 3분 동안 책을 훑어본 다음 그 책의 핵심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이 책이 가진 암묵지 속 핵심을 간파하도록 만든다. 상당히 버거운 작업이지만 반복할수록 학생들은 더욱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낸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안 봐도 알 법하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하라. 요약력을 향상시키는 중심엔 질문이 있다. 일단 책을 앞에 두고 여기서 내가 얻어야 할 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제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지식,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수월해진다. 여기까지.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추진력, 실행력은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앞서 등장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앞뒤에 있는 암묵지를 훔치는 힘과 요약력은 추상적이고 막막하기에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명심하라. 훔치는 힘, 밀어붙이는 추진력, 요약력,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당신이 성공한다. 여기서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와 만나야 강해진다. 지금 스스로 답해보라. 당신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는가? 기술을 훔치려면 당연히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서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던 동경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 체험이 쌓이면 이제 무조건 당신만의 기술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놀이와 공부와 일 따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숙련의 원리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습관화해보라. 낯선 상황에 맞닥뜨려도 지나치게 겁먹거나 긴장하는 일이 적어진다. 대신 그 속에 숨어있던 숙달의 원리와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오히려 초보자에게 특정 기술과 비법을 훔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하나의 기술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한 가지 기술 면에서는 초보자가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왜 이럴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을 계속 성공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나아가 계속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는 비법을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간파하라. 분명히 각기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일관된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여러 활동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경제 불황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개성과 창의성이라는 말에 지나친 기대와 부담 때문에 자아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저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라. 이 훔치고 밀어붙이고 요약하는 힘을 길러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통과하라. 그것이 바로 인류의 조건이다. 도대체 나쁜 습관은 어떻게 없애는 거냐? 라는 주제의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저와 저희 팀이 찾고 찾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들로만 선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66일 후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놈의 나쁜 습관, 이거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위인들도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다들 고생 엄청 합니다.
1787년 11월 3일 체코 프라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신작 오페라 돈 조바니의 초연을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요. 사실 모차르트는 이를 미루는데 선수였습니다. 오페라 첫 공개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작곡을 다 완성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결국 친구들이 나서서 모차르트를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제서야 곡을 쓰기 시작했죠. 부인이 옆에서 밤새 그를 때려가며 잠을 쫓은 결과 곡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자기 머리 믿고 일을 미루는 전형적인 천재들 모습이네 싶으시죠? 아니요.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결국 예정되어 있던 저녁 공연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계의 천재도 이 치명적인 습관으로 인해 정말 여러 번 피해를 봤다고 하죠. 모차르트 본인도 나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끝내 원하는 만큼 고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습관에 대해 정확히 이해만 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정확히 원하는 만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이라는 걸로 자리 잡는지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서니 디킨슨이 실행한 연구를 보면 됩니다. 그는 쥐를 훈련시켰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사료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쥐를 가둔 우리 1과 우리 2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진은 우리 1에서 쥐가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료를 줍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죠. 충분히 습관이 들었을 때쯤 이제 우리 2로 쥐들을 다 옮겼어요. 같은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사료를 줬는데요. 여기서는 사료에 속이 안 좋아지는 성분을 섞습니다. 우리 2에서 사료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습관대로 버튼을 눌러 사료를 먹으면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쥐들은 이 안 좋은 경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누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습관인 겁니다. 이때 쥐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연구에 힘입어 인간이 어떤 행동을 습관화할 때 뇌에서는 3단계 변화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단계, 먼저 전전두엽, 선조체, 중뇌가 활성화되면서 낯선 경험을 뇌가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단계, 습관의 모형이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예요.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이제 선조체, 감각, 운동, 피질, 중뇌의 연결망이 생기고 크게 강화됩니다. 행동의 자동화가 점차 일어나는 거죠. 3단계, 마침내 습관이 각인되는 단계입니다. 선조체의 활동을 변연계 아래 피질이 관리하게 되고요. 이때 중뇌가 활성화되는데요. 중뇌에서는 도파민을 막 분비해주면서 이 행동을 하면 쾌감이 따른다는 결과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쾌감에 힘입어 이 습관을 이어나가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결국 습관이라는 건 뇌에서 벌어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하나로 묶여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건데요. 이 과정 끝에 사람은 특정 습관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제 전전두엽이 별로 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하는 일이 추리, 계획,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은 이제 더 큰 일을 하러 가는 거고요. 여러분, 오래된 습관일수록 버리기 더 어려운 이유도요, 이 습관 회로가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관련해서 미국 MIT 앤 그레이빌 교수와 다트머스 칼리지의 카일 스미스 교수는 쥐를 통해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변연계 아래 피질에 있는 뉴런을 비활성화 시켜버리니까 쥐가 습관화된 행동을 안 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뉴런을 비활성화시킨다. 쥐를 대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적용이 간단하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과학계는 이 습관 회로가 한번 확립되면 그걸 애써 고치려는 시도는 저항성 때문에 늘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뇌의 저항 때문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면 금연이나 금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학계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뇌가 그런 삶을 선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우고 싶은 습관의 뇌 회로는 폐쇄되고요, 아예 새로운 회로가 깔려서 그 회로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뇌는 유년기까지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경직되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배웠었죠. 뇌 가소성의 개념이 나온 후 이 견해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습관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 생각과 행동은 이제 뇌가 선호하는 경로, 그러니까 하나의 배선이 되는 겁니다. 네, 습관 역시 다른 배선을 깔아서 바꿔낼 수 있어요. 정확히는 기존의 나쁜 습관 회로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좋은 회로를 까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신경과학자 러셀 폴드렉은 단적으로 습관을 고치는 건 의지력과 전혀 상관없다. 그냥 뇌 회로를 변경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 회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세요. 처음 그 의지는 여러분 스스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왜 안 좋은 습관의 회로를 좋은 습관 회로로 밀어내고 폐쇄시켜야 하는지, 특히 어떤 습관을 밀어내고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제인 워들 교수는 습관의 힘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5일 동안 커피 마시는 습관을 추적했는데요. 동시에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 참가자들의 피로 수준도 체크했고요.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볼까요? 참가자들은 신체적인 피로도가 낮든 높든 커피 마시는 습관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냥 매일 비슷한 양의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는 습관을 피로해서 라는 이유로 돌렸지만 사실과는 달랐죠. 그리고는 자신을 아침마다 늘 피곤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커피가 몸에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핵심 습관이 내면의 어떤 상태와 딱 연결되면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인 워들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참가자들은 습관을 과소평가했고 반면에 피로감 같은 내면의 상태는 과대평가했다. 특히 하루를 관통하는 이 핵심 습관은요, 기분까지 단정지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좋고 나쁨으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했죠. 일부 습관은 다른 습관을 변화시키면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핵심 습관이라 한다. 그러므로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핵심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들에 진짜 크게 관여합니다. 아침에 처음 비타민을 먹는 습관으로 인해 여러분은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게 이런저런 습관을 끊어야지 애쓰는 것보다는요, 일단 핵심 습관 하나를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친다면 다른 핵심 습관을 만들어서 밀어내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한다면 핵심 습관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강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업 역시 핵심 습관에 초점을 맞춰 큰 이익을 얻어냅니다. 알코아라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 회사는 1987년 경영 위기에 빠졌는데요. 당연히 이때 회사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행보에 근로자 5만 명은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파업까지 단행했고요. 회사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 회장 폴 오닐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일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수많은 알코아 근로자들이 심하게 다칩니다. 우리의 안전 기록은 일반적인 미국인 근로자들보다 낮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네, 구조조정, 인건비 절약, 기업 이익, 주주 가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 즉시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 후 알코아는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시가총액은 무려 270억 달러, 약 36조 증가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맞춰져 있던 핵심 습관을 안정성이라는 핵심 습관으로 전환한 결과가 그제야 터진 거죠. 핵심 습관에 집중하자 여타 문제들도 연쇄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회장 폴 오닐은 이렇게 말했어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핵심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하루를 쥐고 흔드는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핵심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인식하셨을 거예요. 만약 완전히 다른 핵심 습관을 길러내서 기존의 안 좋은 핵심 습관을 밀어낼 거라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즉시 새로운 습관에 착수한 다음 그걸 그냥 반복하세요. 그 반복은 일단 66일 동안 지속하면
이거 정말 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필리파 렐리 교수는 그녀의 연구진과 함께 실제로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런던 대학교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각자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정합니다. 일단 실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이제 자동화되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반복 횟수를 찾아내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연구진이 만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목표 습관에 대한 자동화 정도 그리고 느낌을 평가합니다. 항목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했다, 생각 없이 했다,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했다. 실험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습관 종류에 따라 저마다 일수가 상이했으나 평균을 내면 새로운 행동이 소위 자동화되기까지는 66일이 걸렸다. 그런데 이 66일도요. 만약 주변 환경에 도움이 있으면 40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내 안을 바꾸기. 2. 외부를 바꾸기. 가장 먼저 내 안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생활습관 변화 치료사인 헤더 맥키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죠. 1. 달력에 표기하기.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66일로 잡은 다음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하는 건데요. 관건은 이 달력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이들 하시는데 중간에 보통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2번째 방법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매듭을 하나씩 풀기.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일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더 맥키 박사는 말하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큰 매듭을 푸는 걸로 봐야 한다. 습관은 뇌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단단해진 행동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한 번에 풀 수 없다. 그러니 큰 매듭을 하나씩 푸는데 일단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책을 펴는 것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 벗을 사용하라. 헤더 맥키 박사는 나쁜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벗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보통은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오늘부터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은 잘 못해.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4. 버디 형성. 버디. 여러분과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동기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헤더 맥키 박사는 운동 프로그램에 정말 전념하고 싶거나 사업체를 계속 잘 관리하고 싶다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복제해서 전염되는 감정적 전염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어요. 5. 스스로 축하하라. 이 부분은 작년 습관 설계 5부작에서 제가 한 회차를 통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하고요. 그 보상은 감정을 느끼는 걸로 주어집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알아서 형성될 때까지 미세한 단계들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스스로 축하를 해주는 이 연습은요. 새로운 습관 회로가 정말로 빠르게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수많은 연구진들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안에서 바꾸는 작업을 거쳤다면요. 이제 마지막은 외부를 바꾸는 겁니다. 핵심 습관에 몰입하는 기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1.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 주간에는 자신의 별장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루 2번의 음식을 배달받는 것 외에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요. 먹고 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독서와 사색으로 보내죠. 그는 독서와 생각이라는 핵심 습관에서 전략과 힘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특히 생각 주간에 세운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하죠. 사례 2. 다산 정약용의 유배생활. 몰입하려면 몰입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다산이 유배지에서 생활했던 그 환경이 몰입을 하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자신만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네. 결국 짧은 시간에 뇌에 새로운 배선을 깔아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면 그 무엇보다 몰입하는 기간을 실제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습관이 딱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더 나은 습관 회로를 갖고자 한다면요. 습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한번 들이면 고치기 어렵다는 이 습관의 특징은요, 사실 축복입니다. 새로운 것들로 낡은 것들을 비활성화시킨 다음 폐쇄시켜 버리면 이제 새롭게 장착된 좋은 습관들이 고치기 어려운 게 되는 거니까요.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철의 여인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아이였던 마가렛 대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조심해.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그리고 인격을 조심해. 인격은 너의 운명이 되니까.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